저는 옥스퍼드 대학에서 언어학하고 한국어 언어학하고 언어학을 특히 이중 언어 발달해서 연구하고 책 쓰고 가르치고 있고요. 영어의 아이들하고 언어의 아이들 이제 처음에는 언어의 아이들 썼고 지금 영어의 아이들을 최근에 썼는데 저 그리고 제가 연구자이기도 하고 저희 아이들이 딸이 둘이 있는데 아이들을 이제 한국 코리안 잉글리시 바이링구얼로 이제 키우는 엄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바이링구얼리즘이나 요즘에는 멀티링구얼리즘이라고 많이 하거든요. 바이링구얼리즘 두 개 있는데 두 개로 보다 더 많은 언어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엄마이기도 하고 연구자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주제에 대해서 제가 많이 관심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연구하는 것들 그리고 저의 경험담 중심으로 해서 강의를 해드리려고 했는데 우선은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그 질문에 맞춰서 제가 이야기를 풀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세 분, 저 말고도 이제 두 분 선생님이 이미 만나 뵀을 건데요. 제 집필 동기를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저희 아이가 큰애가 지금 13살인데, 이제 한국 나이로 13살인데, 걔가 이제 6개월, 5개월, 6개월 이때부터 이제 첫 단어 이야기할 때부터 너무너무 신기해가지고 제가 그걸 다 적었어요. 노트에다가 일기장에다가 쓰고 녹음을 하고 분석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네. 그러니까 집필 동기라고 하면 아이들이 말을 제가 이제 언어학자인데 말을 배워가는 과정이 너무 신기했어요. 너무. 그래서 제가 그거를 이제 아이들에게 나중에 이야기해주고 싶어서 내가 적고 공부하고 레코딩도 하고 그것으로 책도 쓰고 그렇게 연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원래 언어학을 했지만 제 학부 때 아동학을 했어요. 그래서 저의 로망은 아이들 언어 습득을 연구하는 거고 그래서 아이들 언어 습득에 공부를 많이 했는데 사실 제가 키워보면서 너무나 정말 참 가장 경이로운 순간인 것 같아요. 아이들 태어나는 것도 경이롭지만 아이들이 말을 배워나가는 게 너무 저한테는 신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집필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을 놓치면 못할 것 같아가지고 했습니다. 조기 영어 교육이 에 대해서 그러니까 일찍 영어 교육을 시키는 거 이거에 대해서 이제 많이들 이야기하시잖아요. 조기 영어 교육. 그래서 보면은 조기 영어 교육을 언제가 정말 조기인가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하고요. 그래서 그 제가 최근에 다른 책을 하나 썼는데 그 책이 아이들의 영어 울렁증에 대한 책이었어요. 영어를 써가지고 아마 한국에서는 못 보셨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조기를 생각할 때 태교에서부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엄마 뱃속에서부터 시켜야 된다만큼 이렇게 그러니까 영어 교육에 굉장히 이렇게 관심이 많으신 거죠. 근데 저는 조기를 너무 강조하는 게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제가 개인적으로 제가 영어를 지금 영어로 말을 하고 영어로 강의하고 영어로 책 쓰고 영어로 살아가고 있는데 제가 처음 영어를 접하게 된 거, 영어를 알파벳을 처음 배운 거 13살 때 배웠거든요. 13살 때 배우고 이제 중학교 들어가기 전에 겨울방학 때 아버지가 가르쳐줘서 영어를 그때부터 배웠는데 그런데 지금 별로 큰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너무 그렇게 조기 할 필요가 있는가 싶어요. 물론 일찍 배우면 도움이 많이 돼요. 왜냐면 일찍 배우면 그러니까 언어라는 게 우리가 다 이제 촘스키라는 언어학자가 굉장히 생성법이라는 걸 막 유니버설 그래머 이런 이론을 내서 임팩트가 많았는데 그 중에 하나의 현대 언어학에서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시기론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떤 애가 진이라는 애가 있었는데 미국에 1970년도에 10살이 넘기까지 언어를 배울 수 있는 언어는 상호작용을 통해서 배우는데 언어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놓친 거예요. 그래서 근데 놓친 아이가 10살이 넘었는데 걔가 다시 언어를 배울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한 그러니까 수백 명의 언어학자들이 붙어서 그 아이를 이제 언어를 배울 수 있게 도와줬는데 결론은 3년 프로젝트였는데 얘가 언어를 못 배웠어요. 그러니까
시기를 놓치면 언어를 못 배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론으로 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특히 2살 반. 그러니까 어릴 적에 막 그 단어 성장이나 이런 걸 보면 제가 이 언어의 아이들이라는 책에 썼는데, 그러니까 어릴 때는 정말 스폰지처럼 습득하는 게 있어요. 진짜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그게 조금씩 능력이 없어지긴 해요. 그렇지만 과거에는 이렇게 시기가 지나면 언어를 못 배운다고 생각했는데, 우리가 언어라는 거를 이렇게 배우는 거를 언제까지 딱 배우고 그 이후에는 안 배우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게 요즘에는 더 많은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모국어가 한국어지만 이렇게 모국어도 조금씩 잃어버리게 돼요. 그러니까 제가 외국에 살기 때문이 아니고 아마 여러분들도 말이 조금씩 이렇게 이제 잃어버리는 그런 어트리션이라고 하는데, 우리 말이라는 게 항상 똑같은 거를 완성된 걸 가지고 평생 동안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계속 우리의 언어를 만들어가고 조율시키고 그러다 보면은 그 우리가 알고 있던 걸 좀 잊어버리기도 하고 새로운 게 들어오기도 하고 굉장히 인터랙티브한 거거든요. 제가 처음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말씀을 드리면 그 조기라는 걸 그렇게 강조할 필요는 없어요. 어릴 때 인풋이 주면 그게 배움의 효율성을 높아질 수 있지만 너무 조기를 강조하다 보니까 아이들한테 강압적으로 가르치거나 너무 학습 위주의 영어를 가르치게 되면 영어를 싫어하는 마음, 영어를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겨요. 제가 생각할 때는 조기보다도 어릴 때 호기심을 갖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 호기심을 갖게 하는 게 더 중요하고, 혹시 영어에 대한 두려움이나 싫어하는 마음이 생기게 한다면, 싫어하는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기게 한다면 차라리 조기 교육을 안 시켜도 나쁘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다시 제 얘기를 들으면 저는 어릴 적에 13살 때 영어 처음 했지만 그때 굉장히 호기심이 많았어요. 왜냐면 아버지가 펜팔 친구를 한 명 소개시켜 주셨는데 그 친구하고 영어로 소통을 해야 되니까 안 되는 영어를 막 배워서 하는데 그게 너무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재미있는 소통의 기회나 뭔가 영어로 할 수 있는 재미있는 것들, 아이들이 정말 이렇게 하라고 해서 하는 거 말고 그냥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주는 그런 경험, 긍정적인 경험을 만들어주는 게 조기 영어 교육의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시기보다는 방법론이 더 중요한 거다. 네, 영어 유치원을 보내야 된다, 보내지 말아야 된다가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떤 영어 유치원을 보내는 거 어떻게가 중요하지, 보내냐 보내지 않느냐. 근데 제 친구들 보면은 이렇게 어떤 영어 유치원은 반드시 보내야 되고 그거를 판단하는 기준이 커리큘럼이나 다른 기준이 아니라 뭐 예를 들면 150만 원짜리, 200만 원짜리, 300만 원짜리 이렇게 금액과 연관을 시키더라고요. 그리고 금액이 높을수록 더 좋을 것이라는 질이 높을 거라는 그런 생각으로 지금 자기는 150만 원짜리를 보내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불만이 있다, 이런 식으로. 근데 그렇게 우리가 그러니까 영어라는 걸 굉장히 상업화시킨 것 같아요. 아이들이 영어를 좋아하고 영어에 자연스럽게 노출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엄마가 크리에이티브하게 자기 환경에 맞게 엄마 아빠가 생각해내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물론 영어를 어릴 적부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익숙하게 이렇게 자기의 언어 자본으로 가지면 나중에 커서 굉장히 영어를 더 편하게 쓸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어릴 적부터 노출을 시켜주고 영어가 친구처럼 다가올 수 있게 해주는 건 중요하지만, 그렇지만 어떤 뭔가 우리가 생각하는 사회적인 통념, 영어 유치원, 얼마짜리 영어 유치원 이런 거에 엄마 아빠들이 매일 것은 전혀 없다고 생각해요. 정말 이런 식으로 영어 그런를 상품화하는 나라는 대한민국만 그런 것 같아요. 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뭔가 강박관념, 엄마 아빠의 강박관념에서는 정말 자유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네, 네. 가정에서도 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가정에서 정말 이거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더 말씀드릴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가장 좋은 방법들을 이렇게 모색해 나가실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꼭 영어 유치원에 보내지 않아도 여러 가지, 그러니까 영어 책도 좋고요. 그러니까 꼭 엄마의 영어가 사실 아이들이 엄마나 아빠가 소위 말해서 요즘 엄마표 영어 많이 얘기하는데 엄마의 영어를 통해서 아이들이 그 영어를 습득하진 않을 거거든요. 대신에 엄마나 영어의 자연스러운 환경을 만들어주면 아이들이 영어에 대한 친숙감이 높아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를 해주고, 그리고 좋아하는 마음으로 아이들이 뭔가 더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 이런 거는 충분히 집에서도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영어 유치원을 그리고 만약 보내신다면 그 영어 유치원에 가르치는 선생님들의 그런 경력, 정말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있어요. 선생님들이 백인 선생님들이지만
사실 그 영어나 교육의 경험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한테 아이를 맡기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그 어떤 것을 가르치고 누가 가르치는 거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갖고 보실 필요가 있어요. 어떤 커리큘럼을 가르치고 있고 누가 가르치고 어떤 그 사람의 교육의 경험이 있는 사람인지 이런 거를 체크하는 게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사실 네, 그러니까 뭐 사실은 우리에게 제가 생각할 때 한국 사람들에게 영어를 가장 잘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들은 예를 들면 교포들도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꼭 우리가 굉장히 고정관념이 많아요. 이런 얘기는 또 제가 말씀드리면 시간이 많이 걸리겠지만, 그러니까 그 커리큘럼과 방법론에 더 관심을 가지시는 게 필요해요. 만약에 보내시면. 그리고 아이가 가고 싶으면 보내시고, 아이가 싫어하면 보내지 마세요. 그러니까 싫어하는데도 영어를 막 이렇게 막 우격다짐으로 막 집어넣는 건 어릴 때 큰 도움이 되지 않아요. 큰 도움이 되지 않고 아닐 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느낌과 경험을 쌓게 해요. 사실 아이들이 언어를 가장 잘 배울 수 있는 환경은 놀이터예요. 애들이 아무런 편하게 놀면서 언어를 배우는 거. 근데 이거는 사실 그 foreign language enjoyment라고 해서 어른들에게도 마찬가지로 통해요. 우리가 언어를 가장 어른들도 쉽게 배울 수 있는 거는 뭐 자기가 좋아하는 거 하면서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어를 배운다, 공부한다, 학습한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좀 이렇게 이렇게 뭐지? 이렇게 마음이 편할 때 이럴 때 말을 배우거든요. 그래서 아이들도 그렇게 노는 것 같은 느낌으로 있을 때 언어를 가장 잘 배운다는 거. 근데 막 영어 유치원에서 막 시험을 많이 보거나 테스트를 많이 하거나 이러면은 아이들이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별로 큰 도움이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어세스먼트가 많고 이런 게 많은 곳은 좀 피해 주시는 게 제가 생각할 때 좋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개인차가 있겠지만 어떤 아이들은 이런 거에서 굉장히 이렇게 성취감을 느끼긴 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 대부분의 아이들은 이런 걸 굉장히 버든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 곳은 피해 주시면 어떨까 생각됩니다. 제 생각에는 이 정도면 아주 충분하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가 말을 배우는 게 말과 글은 굉장히 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글을 공부하는 거, 책을 읽고 글을 공부하는 거는 진짜 책을 읽고 글을 공부하는 거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우리가 좀 나이가 들어가면서 조금 더 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어릴 때 책을 읽는 것보다 그러니까 말은 말이고 글은 이게 말과 글이 좀 다르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아이가 책을 좋아하고 책을 듣는 걸 우선 1번으로 좋아하는 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부담 없이 즐거워하면 부모로서 많은 인풋을 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되고 환경이 되는 인풋을. 그러니까 아이들이 부담스러워하는데 많은 인풋을 줘서 아이들이 즐거워하는 것보다 인풋이 많으면 문제지만 아이들이 그거를 즐거워할 만다면 더 많이 원하면 더 많이 주는 건 참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제가 이제 말하기와 쓰기 읽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말하는 거 하고 연습 이렇게 말을 잘하는 거하고 글을 쓰고 읽기를 잘하는 거는 좀 다르잖아요. 근데 이제 읽기하고 쓰기 같은 이런 능력들은 아이들이 이렇게 학년이 높아질수록 더 잘하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지적인 능력이 발달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어릴 때 정말 잘 해두면 좋은 게 이 말하고 듣는 커뮤니케이션과 관계되는 능력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근데 지금 많이 듣고 있고 아이들이 뭐 1시간, 2시간 이렇게 재미있어서 듣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굉장히 잘하고 계신 것 같고요.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어요. 스웨덴 애들이 스웨덴에서 스웨덴 아이들이 굉장히 영어를 잘하거든요. 근데 옛날에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스웨덴에서 이렇게 어린이 애니메이션 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만들 능력이 별로 없어서 그 영국에서 만든 걸 갖다가 TV 시간에 그냥 보여줬대요. 자막 없이. 근데 이게 그러니까 정말 이걸 완전히 교육적으로 프로브하진 않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게 혹시 그 스웨덴 아이들이 영어를 공부하는데 영어를 모국어처럼 영어를 자연스럽게 접하는데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았나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 스웨덴 애들의 영국 애니메이션 갖다 본 얘기를 우리도 그러니까 뭔가 이런 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아이들이 이게 영어는 영어, 우리는 한국말, 이거 영어는 내가 새롭게 접해야 된다. 이런 부담이 없이 편안한 마음으로 이게 그냥 자연스럽게 노출을 시키신 거잖아요. 이런 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즐거워하면.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렇게 하다 보면서 사실 말은 인터랙션을 통해서 습득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미국 방송이나 영국 방송을 24시간 틀어준다고 아이들이 말을 이렇게 스스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말은
이게 상호작용을 통해서 배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런 미디어에 100% 의존해서 언어 습득을 이렇게 맡길 수는 없어요. 그렇긴 하지만 이게 이렇게 아이들이 좋아하는 콘텐츠에 노출을 시켜주는 건 아이들이 그 언어에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데 여기에 도움이 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TV에 100% 언어 습득을 의존할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말은 대화를 해서 배우면서 이렇게 인터랙션을 통해서 배우는 거라서 그렇거든요. 안 그러면은 뭐 24시간 틀어주면 아이들이 제대로 배우고 그런 거가 있을 수가 있죠. 그렇지만 상호작용이 굉장히 중요해서 상호작용을 할 수 있게 도와주되 그러나 이런 익스포저를 많이 해주면 아이들이 친근해지고 여기 더 다가갈 수 있게 하고 그리고 그런 즐겁게 즐길 수 있는 그런 거를 더 만들어줄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네. 사람마다 그 언어 습득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요. 뭐 제가 꼭 말씀을 드릴 필요가 없겠지만 개인차가 굉장히 이렇게 많아요. 어떤 애들은 이렇게 퀴즈 같은 걸 굉장히 좋아하는 애들이 있어요. 이렇게 승부욕이 좀 있고 그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떤 습득이든 어떤 공부를 게미파이라고 해서 게임처럼 만들어 놓으면 그 굉장히 즐겁게 이렇게 하는 애들이 있고요. 또 어떤 애들은 그냥 이런 시험 자체가 굉장히 부담스러운 애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부모님이 잘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시험이 너무나 싫은 아이들, 그러니까 그 foreign language anxiety가 높은 아이들,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시험에 대한 anxiety도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데, 그러니까 시험이 부담스러워서 이게 자체가 보기 싫어지거나 그런 애들한테는 이걸 굳이 막 이런 방법을 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렇지만 이런 게 오히려 모티베이션이 될 수 있는 아이들한테는 써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부모님이 잘 판단을 하셔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싫은데 아이들한테 막 우격다짐으로 이렇게 하게 하고 레벨을 높이게 하고 이런 거는 저는 효과가 별로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정말로. 그리고 이렇게 그러니까 레벨 테스트라는 게 사실 우리 한국에서는 너무나 익숙한 말이에요. 레벨 테스트. 뭐든지 레벨 테스트를 해서 거기에 들어간. 그 레벨 테스트의 자체가 굉장히 의미가 나쁘진 않아요. 그 레벨을 맞는 사람들끼리 공부를 하는 게 더 효과적이니까. 근데 우리는 제 생각에는 너무 모든 거를 그러니까 영어 교육도 너무 어세스먼트 중심인 것 같아요. 너무 테스트화를 많이 그러다 보니까 필요 없는 문법을 너무나 중요하게 하는. 그러니까 테스트를 하려면 대개는 문법을 가지고 옳다 그르다식에 하다 보니까 창의력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레벨 테스트가 아주 높다고 해도 그 아이가 아주 창의력이 높은 영어를 글을 잘 쓰네라고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거는 영어를 쓰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쓰고 창의적으로 생각하고 영어를 활용할 수 있는 아이지 영어 문법을 100% 잘하는 아이로 만들고 싶진 않은 거죠. 사실 이제 과학기술이 많이 발달하고 빅데이터가 많이 발달해서 나중에는 영어 문법 같은 거는 우리가 그렇게 테스트할 필요가 없을 거예요. 왜냐면 데이터가 다 얘기를 해줄 거니까 그렇게 뭐 인간의 그런 그렇게 우리의 그 특별한 인투이션이 필요 없어질 거예요. 그런 딥러닝 같은 걸 통해서 기계가 알려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도 영어로 제가 한국어로 쓸 때 그 스펠링이 틀리면 다 오토 코렉션을 해주잖아요. 그래 프레디티브 라이팅도 많고. 그래서 그런 거는 그런 기술적인 면에서는 그렇게 신경을 쓸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앞으로는 그런 걸 더 신경 쓰지 않아도 되거든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아이들이 영어를 쓸 수 있는 거, 진짜 쓰는, 그러니까 크리에이티브하고 이노버티브한 거를 발전시켜 주는 거예요. 그거는 테스트가 아무리 하이 레벨이라도 그럴 수 있죠. 한국에서 많이 이러는 거예요. 영어 점수 100점 맞는데 사실 영어를 쓰는 거, 말하는 거 전혀 못하는. 그러니까 우리는 실제로 그런 프로덕션이 너무 약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정말 여기에 신경을 쓰는 것보다 아이들이 예를 들면 영어로 이야기를 쓰거나 프로덕션을 잘할 수 있게 뭔가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지 않는가. 저는 늘 그게 안타깝거든요. 문법 100점을 맞는 거. 우리나라 옛날 보면 GRE 만점, 뭐 토플 만점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살다 보면 저도 옛날에 그 토플 세대에 이제 토플 시험 봐서 토플을 볼 수밖에 없었던 게 이제 유학을 가려고. 근데 그런 토플적인 지식 아니면 수능에서 영어 그런 우리 잘하는 단답식 이렇게 객관식 그거로 해서 그 사람의 언어 능력은 전혀 상관이 없는 거거든요. 그거는 여기 너무
그 주목을 하다 보니까 이걸 잘하면 나머지도 다 잘한다라는 착각을 하게 돼요. 근데 사실 그거하고 이거는 굉장히 다르거든요. 크리에이티브 라이팅 하는 거는. 아이들이 사실 쓰고 실제로 프로덕션 할 수 있는 쓰고 말하고 이걸 잘하게 해주는 게 사실은 그게 정말 진국인데 우리나라에서 너무 그 어세스먼트에 치중을 하다 보니까 이런 좀 제가 생각할 때는 좀 덜 중요한 거에 많이 치중을 하게 되고 이거 중심으로 교육을 돌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참 제가 빅픽처로 생각했을 때 큰 문제가 아닐까 생각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사실 네이티브 스피커라고 말씀하셨는데 영어가 많이 변하고 있어요. 근데 물론 영어가 많이 변한다고 해서 사람들의 영어에 대한 그런 인지도 이런 게 많이 변하진 않겠죠. perception이 변하진 않겠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영어가 굉장히 다양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네이티브 스피커라는 말을 이제는 학교에서는 쓰지 않아요. 왜냐면은 영어가 지금 링구아 프랑카인데 모든 사람들이 영어를 쓰고 있는데 근데 네이티브 스피커가 도대체 누구를 말하는 거겠어요. 옛날에는 1980년대 뭐 그만 해도 그때 막 영어 관계되는 모델에서는 중심의 영어가 있고 그 주변부 영어가 있다고 그런 모델을 제시했었어요. 예를 들면 중심의 영어는 영국 영어, 그리고 미국 영어, 호주 영어 이 정도, 뉴질랜드 영어, 그리고 그 다음에 영어, 그 다음에 영어 이렇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순서를 매기는 영어를 모델을 제시했었고 그리고 지금도 사람들이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영어 네이티브 스피커 하면은 그러니까 굉장히 발음에 대한 컨선을 많이 하죠. 그러니까 내가 영어를 잘하고 못하고가 발음으로 결정되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내 발음이 미국 사람 발음과 비슷한지 영국 사람 발음이랑 비슷하면 그냥 내용에 상관없이 영어를 잘한다고 생각하고 엄마들도 그런 영어를 아이들이 해주길 원하는 미국 사람 같은 영어. 근데 이건 좀 다른 얘기일 수 있겠 좀 이렇게 큰 얘기가 될 수 있겠지만 우리는 한국 사람이에요. 그리고 한국에 살고 있고요. 우리의 영어가 가장 빛을 발하려면 한국 사람스러운 영어를 해야 돼요. 한국 사람 같은 영어. 그러니까 이게 소통이 안 되는 영어라는 걸 의미하는 건 아니고요. 우리다운 영어를 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식의 발음에 그렇게 주눅이 들 필요가 없어요. 발음은요 굉장히 사회적인 팩터라서요. 제가 영국에서 지금 20년 살았는데 영국에 있다 보니까 영국 발음을 하게 됐어요. 그렇지만 제가 미국에 가게 되면 제가 MIT에서 한 6주 있었는데 미국에서 있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발음이 제가 이렇게 뭐라지? 제가 의도한 거 아닌데 제가 미국식 발음을 하고 있더라고요. 6주 동안. 누가 그렇게 하라고 한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발음은요 굉장히 사회적인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그러니까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은 경상도에 가면 경상도 방언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처럼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 그룹에 내가 적응을 하려면 그 발음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비슷한 발음. 그 그룹이 공유하는 발음을 같이 하는 게 그 그룹의 일원으로 속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사실 그렇게 미국식 발음 뭐 영국식 발음에 대해서 제가 20년 전에는 그렇게 사람들이 영국 영어에 대해서 그렇게 이렇게 말하면 뭔가 좀 별로 신경을 안 쓰고 다 미국식 영어를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저도 제 제너레이션도 제 세대에서도 영국식 영어를 배운 게 아니고 미국식 영어를 배웠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막 미국 아니면 영국식 영어에 고집을 할 필요가 없어요. 발음 같은 건 특히. 우리식의 발음을 떳떳하게 해도 아무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미국 사람들이 말하는 그 발음 중에 하나를 우리가 굉장히 제가 볼 때 그러니까 굉장히 선호하고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한 마음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마음, 발음에 대한 어떤 편견, 이런 선호 이런 거는 그렇게 언어로 쓰는데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는 조금 덜 신경을 쓰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그냥 발음을 갑자기 이렇게 바꾸거나 그런 게 큰 의미가 있지 않거든요. 그거보다는 그 영어를 어떻게 우리식으로 맞게 잘 쓰고 어떻게 이노버티브하게 우리 상황에 맞게 쓸 수 있느냐, 아이가 그걸 가지고 얼마나 크리에이티브하게 영어를 쓸 수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하거든요. 발음은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어머니의 발음이 뭐 특별한 뭐 한국식 발음 이거에 그렇게 크게 주눅을 들지 않으셔도 되고요. 아이들은 그리고 엄마의 발음을 그대로 따라서 하는 게 아니고요. 엄마가 할 수 있는 역할은 그 엄마를 통해서 아이가
엄마가 영어가 그 모국어가 아니면 그 엄마의 영어를 통해 아이가 언어를 습득하진 않아요. 다만 엄마가 이렇게 영어를 자연스럽게 노출을 시키면 아이들이 영어에 자연스럽게 노출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엄마가 그렇게 크게 걱정을 하진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네. 특별히 이렇게 뭐라 그러죠? 이렇게 어려운 말 쓰지 않아요, 아이들하고. 보통의 대화를 한번 생각해보세요. 부모님들, 아이들과 날마다 대화하실 때, 어떤 거 대화하시나요? 그러니까, 뭐, 주로, 뭐, 학교에서 어떻게 지냈니? 밥 먹어라, 뭐, 아니요, 자야 되지 않니? 얼른 씻고 자라, 뭐, 이런, 대충의 그 레퍼토리가 굉장히 별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호작용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할 때 이런 영어 이렇게 막 부담을 느끼지 않으셔도 돼요. 뭐 아이들하고 앉아서 뭐 철학적인 얘기를 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상호작용에 대해서 아이들이 그런 제가 볼 때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 기본적인 상호작용에 대해서 한국에서는 그렇게 가르쳐 주기보다는 굉장히 또 영어 교육이 막 그 좀 글쎄 엄마와 아이의 의사소통 같은 거를 미디어도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생각해보면 아침에 아이들 깨우고 학교 가라고 하고 밥 먹으라고 하고 학교 갔다 왔으면 학교 어떻게 지내냐 뭐 이런 기본적인 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그런 영어 익스프레션을 이제 찾으셔서 엄마가 그런 걸로 기본 소통을 해주시는 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물론 근데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거는요. 저희 집같이 저희 아이들 영어와 한국어를 둘 다 하는 바이링구얼 아이들이지만 우리가 이건 영어, 이건 한국어 이렇게 말하지 않거든요. 항상 말하는 게 뭐냐면 섞어서 말하는 거예요. 한국어와 영어를. 왜냐하면 한국어로 말하면 더 좋은 게 있고 영어로 말하면 더 좋은 게 있거든요. 옛날에는 섞어서 말하는 거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이 많았어요. 학자들 사이에서도. 근데 요즘은 점점 트랜스랭귀징이라고 하는데 둘을 같이 말하는 게 굉장히 자연스럽고 좋은 현상이라고 말을 해요. 왜냐하면 좋은 현상이란 건 굉장히 크리에이티브하면서 자기가 말할 수 있는 자기만의 언어를 구사할 수 있게 해주거든요. 저희 둘째가 책에도 썼는데 제가 이제 피곤해서 집에 왔는데 엄마 제가 영어로 했었을 거예요. 근데 주물링이란 말을 써요. 주물링 해주는 게 아니라 주물링. 주물링이 뭘까요? 주물러 주는가 하니까 주무르다 주물러 주는 거에다 ing를 붙여서 주물링 해줄까? 이런 말을 했어요. 근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아이들의 언어는 우리 아이들은 언어를 배울 때 내가 말해주는 만큼 아이들이 배우는 게 아니에요. 아이들은 그거를 인풋으로 가져와서 자기만의 언어를 만들어가는 애들, 자기 그 머릿속에서.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의 그 창의적인 거를 막아주면 절대 안 돼. 그런 말이 어딨니? 그렇게 쓰면 안 돼. 이런 말이 제일 나빠요. 엄마가 그렇게 쓰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하는 게 제일 나빠요. 아이들이 그런 여러 가지의 이노베이션과 소위 말해서 실수? 이런 것들, 이런 트라이얼을 통해서 아이들만의 언어가 만들어지거든요. 이런 건 사실 칭찬해줘야 돼. 그런 말도 있구나. 그렇게도 말할 수 있구나. 이렇게 해줘야지.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이건 영어가 아니야. 한국말도 아니고 이렇게 해야지 안 돼요. 이렇게 뭔가 아이들이 서로 그 언어 상호작용을 통해서 말들을 만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주고 또 그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받아주는 게 필요하고요. 그리고 그런 그러니까 꼭 영어만 이건 아니고 영어와 한국어를 자연스럽게 섞을 수 있는 환경들을 보통 집에서 만들어주는 게 참 좋아요. 그래서 영어는 꼭 내가 미국에 가서나 영국에 가서만 쓸 수 있는 말이 아니구나. 내가 한국에서도 이렇게 쓸 수 있는 말이구나. 우리 엄마랑도 쓸 수 있는 말이구나. 이런 말들. 영어는 그냥 누구나 하고도 할 수 있는 말이야. 이런 마음의 느낌을 가져주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 조금씩 아이들이 영어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겠죠. 영어는 할 수 없어. 난 너무 어려운 말이야. 내가 할 수는 없어. 이런 게 아니라 우리 엄마도 하고 영어랑 한국어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야. 같이 써도 괜찮아. 영어 하다가 한국말 할 수도 있고 한국말 하다가 영어도 할 수 있고 이런 거야. 이런 마음의 인식을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저는. 네. 네. 다시 말씀을 30년 전이었는데 리소스가 정말 없었어요. 그래서 그렇다고 근데 그때는 외국 사람들도 별로 없었어요. 제가 천안 사람인데 외국 사람들도 없고 선생님도 없고 요즘에는 영어 더 많은 리소스가 있지만 근데 제가 그래서 제가 중학생이었지만 어른들이 다니는 영어 회화반에 한번 신청을 해봤었어요. 근데 이제 그곳에서 정말 그 대학생 언니 오빠들이었는데 말을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조금 다니고 그랬었고
기회만 있으면 이제 저 얘기를 이렇게 해보려고 그러고 그러다가 이제 책을 정말 그때는 또 책도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아버지가 영어 신문을 고등학교 때 이렇게 갖다 주셨어요. 그래서 그거를 읽는 게 또 저의 취미가 됐고 그러다가 대학에 가서 영어 소설들에 눈을 뜨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클래식들을 옛날에는 번역본으로 읽던 거를 원서를 읽으면서 그때 많이 제 생각에는 영어 읽기 능력이 향상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러니까 이게 제 경우이기 때문에 사람들마다 다를 수 있지만 제 경우에는 정말 읽기 능력이 막 이렇게 올라갔던 게 대학교 때 영어 소설을 막 읽기 시작하면서였는데 제가 번역된 소설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읽는 게 굉장히 빠르고 그러니까 아마 어릴 적에 읽었으면 그렇게 빨리 읽지도 못했고 이해도 잘 못했을 거예요. 근데 대학교 때 읽으니까 굉장히 빨리 읽었어요. 굉장히 많이 읽고. 제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읽기에 너무 크게 막 그 목표를 잡을 필요가 없다고 말씀드린 게 나중에 혹시 더 잘할 수 있어요. 그런 거 있고. 근데 그 익스포저 하는 거 방법이 없지만 여러 가지 그런 지금은 옛날 제가 30년 전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은 또 이렇게 찾아보시면 굉장히 뭔가 어떤 이렇게 계기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는 이렇게 막 TV나 이런 것도 많이 없었는데 요즘에는 그런 것도 많이 있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네 여기 가장 좋은 거는 이머전을 하는 거겠죠. 새로운 그런 그 말을 쓰는 환경에 자기가 노출돼서 배우고 익스플로어하고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기도 하지만 인다이렉트 이머전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그런 환경들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꼭 그렇게 뭐지 완전히 그 아이디어란 이머전 환경이 아니더라도 분명히 이렇게 뭔가 인터랙션을 할 수 있는 외국 사람들과 외국 그 영어 화자들하고 인터랙션 할 수 있는 계기들을 잘 찾아보시면 분명히 제가 생각할 때 안성에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그런 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엄마한테 영어를 배우고도 중요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중학교 때 오레곤주의 비버튼 아이들 그 중학교 1학년 때 걔네들하고 펜팔을 할 수 있었던 게 저에게 너무 중요한 영어 공부의 동기였는데 걔네들을 제가 그 친구들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요. 말로 해본 적이 없어요. 글도 썼지만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제가 볼 땐 저한테는 그 중요한 그 루트였거든요. 영어 공부를 할 수 있는. 또 이런 것도 생각해 보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에 있든지 상관없이 좀 이렇게 크리에이티브하게 리소스를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또 제 얘기를 하자면 제가 불어 공부를 했는데요. 대학교 때 프랑스어를 공부했는데 그 알리앙스 프랑스라는 프랑스 학원에 다니고 학교에서도 불어 공부 열심히 했는데 그때는 잘 불어를 못했어요. 불어가 너무 또 이게 문법이 머리를 아프게 하니까요. 근데 저는 그래서 제가 아이디어를 낸 게 그 서울에는 그 설해마을이라고 프랑스 사람들이 모여 사는 마을이 있는데 거기에 베이비시터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8살짜리 아이한테 소피라는 아이한테 걔를 보면서 걔의 말을 제가 배웠는데 그때 배운 프랑스어는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아요. 왜냐면 제가 걔하고 공부했던 이유가 제가 틀린다고 뭐라고 하지도 않고요. 편하게 걔하고 얘기할 수 있는 건 굉장히 아주 기본적인 커뮤니케이션만. 그래서 그러면서 언어를 배웠거든요. 그래서 또 느낀 게 말은 정말 부담이 없어야 이렇게 배울 수가 있구나. 이걸 참 많이 느꼈어요. 그러니까 그런 자기만의 어떤 그런 크리에이티브한 리소스를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별히 어떻게 교육하면 좋을까 생각하지 마시고 아이가 뭐 이렇게 엄마가 플랜하기 전에 아이한테 한번 물어보시는 거 어떤가 싶기도 해요. 너 뭐 어떤 거 더 하고 싶으니? 어떤 거로 더 공부하고 싶으니? 아이의 의견 한번 물어보시면 어떨까 싶기도 해요. 그러니까 엄마 이런 거 좀 책을 더 읽고 싶어요. 아니면은 어떤 거 이렇게 하고 싶은지 영어로 된 콘텐츠는 영어지만 어떤 액티비티 혹시 너 좋아하는 거 뭐가 없니? 이렇게 한번 물어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그러니까 중학교에 들어가는 준비로서 어떤 영어를 특별히 하실 필요는 없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우리나라 학교에서 영어 교육 커리큘럼을 따라가는 게 또 중요하긴 하지만 제 생각에는 그렇게 막 어떤 독해나 소위 말해서 문법의 어떤 수준을 이루는 걸 너무 그렇게 신경을 많이 쓰실 필요는 없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이제 입시를 위해서 하긴 해야 되지만 영어 교육만 떼놓고 보면 그렇게 제가 볼 때 새로운 플랜을 짜실 필요는 없지만 아이가 혹시 좋아하는 게 있다면 그걸 더 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그러니까 저희가 교육이란 걸 얘기할 때 한국 사람들이 늘 이제 엄마 아빠가 계획을 짜놓고 아이들이 따라오게 하는 게 많잖아요. 근데
혹시 전 이런 생각도 많이 해봐요. 그러니까 이렇게 짜놓고 너 이거 해야 돼 하기 전에 같이 얘기하면서 너 뭐를 하고 싶니? 어떤 걸 더 하고 싶니?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니? 이런 얘기를 한번 대화를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그러니까 영어 유치원도 애기들이니까 뭐 엄마가 가라는 데 가고 아빠가 가라는 데 가고 이런데, 그러니까 우리가 뭐 친구들이 보내니까 보내고, 그러니까 저희 친구들도 제 친구들도 학교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영어 유치원에 와서는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내가 보내고 싶지 않지만 다들 보내기 때문에 안 보낼 수가 없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다들 보내기 때문에 보내지 않을 수 없다. 이거는 좀 잘못된 말이라고 늘 생각해요. 사실 영어의 아이들 이 책 쓴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였어요. 그 친구가 다들 보내니까 안 보낼 수 없다. 그게 정말 이유가 될 수 있으니까 다들 보내니까 보낸다. 그게 왜 보내야 되는지, 보내면 어떤 이득인지 잘 모르고 잘 생각해보지 않았지만 다들 보내니까 보낸다. 우리가 이렇게 다들 보내니까 보내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그게 아이들의 그 장래와 미래를 결정하는 만큼 중요한 시기인데 그런 생각을 많이 해보고 했는데, 네, 아무튼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여기서 대학에서 일한 지가 한 14년 정도 됐어요. 그래서 네, 14년 정도 됐고, 네, 아무튼 네, 제가 여기 교수로 14년 정도 있었고, 저희 아이들이 이제 큰애가 13살인데요. 오늘 주제랑 관계돼서 좀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바이링구얼리즘, 멀티링구얼리즘 이런 건 언어 교육, 이거는 대부분 굉장히 우리만 그런 건 아니고요. 대부분 우리가 생각할 때 이렇게 부모는 아이들을 가르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엄마표 영어 교육에서도 문제점이 뭐냐면 엄마가 가르쳐야 되는데 엄마가 잘 못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냐 이런 식이 많은데, 문제가 많은데,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새로운 시각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희 가정만 생각해도 저희 아이들이 저보다 영어를 훨씬 더 잘해요. 그러니까 영어를 잘한다는 게 또 이걸 어떻게 말할 수 있냐, 이제 여러 가지 얘기가 많겠지만 영어가 더 편한 언어예요. 저보다 저희 아이들이 영어 말하기가 더 편한 애들이에요. 그리고 저희 애들은 커가면서 저희 아이들의 문화와 영국에서 제가 여기서 이제 20년 살았지만 제가 여기서 경험한 영국은 주로 대학과 관계된 영국이거든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 다른 영어 문화를 경험했기 때문에 제가 아이들한테 굉장히 많이 배워요. 그리고 또 아이들도 저한테 늘 배워요. 한국에서는 엄마 어떻게 하는 거지? 이렇게 배워요. 그래서 언어 습득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기론에서 언제 딱 끝나고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어떤 고정된 언어 상태를 유지한다 이게 아니고,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이렇게 언어를 이렇게 딱 그것만 고정된 영어를 쓰는 게 아니고 계속 많이 변하고, 또 언어 습득이 계속 뭐라고 그랬죠? 우리가 서로 배우는 거예요. 지금도 언어 습득이 제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요즘 새로운 단어들도 많이 배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포인트는, 제가 가르치고 있지만, 그리고 제가 부모이긴 하지만 이게 가르친다고 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걸 주는 게 아니고, 부모도 굉장히 부모지만 제가 이제 아이들한테 많이 배우고 아이들도 저한테 배우지만 제가 아이들한테 배우는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요즘에는. 그리고 학교에서도 학생들을 제가 가르치지만 학생들을 통해서 제가 배우는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얘는 선생님이 무엇인가, 부모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제가 좀 다시 생각을 해보게 돼요. 이게 그냥 선생님이긴 하지만 내가 가르쳐 주는 게 아니고 우리가 서로 배우는 거고, 아이들도 내가 이제 부모긴 하지만 아이들이 어떻게 언어를 습득할 수 있게 내가 이렇게 늘 가르쳐 주는 게 아니고 걔네들이 나를 이제 가르쳐 주는. 영국에서 최근에 이런 책도 보고 논문도 봤는데, 그러니까 그 이민 온 부모님들이 아이들한테 의존해가지고 그 이민 온 부모님들의 1세대 부모님들이 그 자기 아이들을 키우면서 그 나라의 영국의 문화를 배워가는 거에 대한 연구였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유학 와서 공부하고 뭐 이러신 분들이 사실 알 수 있는 보캐블러리나 문화가 굉장히 제한되어 있거든요. 근데 아이들을 키우면서 그 아이들을 통해서 새롭게 영국의 문화와 언어를 배우고, 또 이 아이들이 그래서 컬처럴 미디에이터, 얘네들이 항상 미디에이터 해주고 또 굉장히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해주는, 특히 영어를 잘 못하는 그런 이민자 부모님들한테 아이들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래서 아무튼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항상 모든 배움에 있어서 이렇게 부모가 가르쳐주고 아이들은 받고, 이게 아니라, 예전에 포린 랭귀지는 영국에서는 주로 유럽 언어들이었어요.
프랑스어, 스페인어, 뭐 독일어 이 정도. 근데 이제 세계가 좀 더 다양화되고 글로벌화되고 그리고 또 영국 같은 경우는 브렉sit 같은 걸 경험하면서부터 그 아시아 언어에 대한 관심, 아시아 언어 특히 뭐 중국어, 일본어, 한국어에 대한 관심과 이런 교육열이 많이 높아지고 있어요. 왜냐 그리고 언어를 그 사람의 영어가 물론 공통어로 쓰이고 있지만 어떻게 생각하면 새로운 foreign language를 하는 것 그곳의 언어를 하면서 뭐 트레이드를 하거나 여러 가지 관계성을 맺는 건 말할 수 없는 이득이 있잖아요. 그래서 짧게 말씀드리면 이런 사회적 분위기가 변하고 있는 것 같아요. 더 많이 공부하고. 근데 중요한 건 그렇게 많이 변하고 있는 이곳에서도 영국 사람들은 좀 다른 고민이 있어요. 한국 사람들은 물론 영어 공부에 열이 아주 그냥 그 텀이 있어요. English fever라고. 영어의 열이 영어 열, 그러니까 영어 열기. 한국 사람들이나 아시아의 영어 공부 열기를 그 English fever라고 불러요. 영어. 근데 그리고 education fever라고도 하고요. 교육열 높고 영어 공부 열 높고. 근데 이곳에서는 영국 사람들은 오랫동안 이런 게 없었어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다 영어를 하니까 예를 들면 이게 여행을 가도 영어로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왜 다른 말을 공부해? 다른 사람들이 다 영어를 하는데 이게 굉장히 큰 문제였거든요.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왜냐면 영어를 하는데 어디 가도 영어가 통하는데 뭐하러 공부를 해? 맞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어려웠는데 요즘에는 사회가 변해서 그 언어 공부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다른 나라 말 공부하는 거에 대해서 많이 이제 이렇게 어웨어니스를 갖고 있어요. 그렇지만 영국 빼놓고 대부분의 나라에서 그런 뭔가 이거는 좀 제가 다음에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일반적인 공동적인 특징, 그러니까 세계 인구의 대부분은요. 그 그로스잔 선생님이 쓰신 책에 보면은 우리는 바이링구얼이라는 걸 혹은 멀티링구얼을 정의하는 게 사람 학자들마다 차이가 있어요. 그렇지만 멀티링구얼이나 바이링구얼 정의할 때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두 언어를 똑같이 프로피션트하게 해야 된다 이런 거보다는 다중의 언어가 일상생활에 늘 많이 쓰이는 것 이런 걸 중심으로 해서 이제 그 멀티링구얼이나 바이링구얼을 정의를 하는데 세계 인구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멀티링구얼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 언어로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간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일본 사람들은 일본어, 중국 사람들은 중국어 이렇게 한 가지 언어를 갖고 살아간다고 생각하는 게 많아요. 근데 사실은 전체 세계 인구를 보면은 대비를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2개 이상의 언어를 날마다 사용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 더 어떻게 보면 그게 더 놈이에요. 그게 더 표준이에요. 하나 말만 쓰는 사람들이 소수예요. 근데 우리는 되게 바이링구얼이나 영어나 뭔가 하나를 더 얹어서 언어를 쓰면 그게 뭔가 특이한 상황으로 인지할 때가 많지만 세계 사람들은 대부분 사람들은 2개, 3개, 4개. 제가 몇 주 전에 룩셈부르크에서 강의를 했는데 그곳에서 한글 학교에서 강의를 했는데 그곳의 선생님들이나 그 부모님들이 말하기에는 그곳 아이들은 보통 거기 이제 한국 부모님이 이제 부모님 중에 한 분이 한국 분이신 분들 그러니까 아이들이 4가지 언어를 구사한대요. 4가지 언어를. 근데 4가지 언어에 날마다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그 그룹의 디폴트 랭귀지의 넘버는 4개였어요. 4개. 그러니까 뭐지?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이 세상이 많이 변하고 하나가 아니고 멀티플한 언어가 필요한 거에 대한 어웨어니스가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연구 결과 사실 더 많이 업데이트가 필요하지만 지금까지 뭐 심리언어학이나 바이링구얼리즘의 연구를 보면은 이 모노링구얼 하나만 하는 아이들에 비해서 2개 이상 하는 아이들이 훨씬 더 뭐 사회성, 학업 성적 여러 가지 나중에 뭐 장래 이런 거에서 훨씬 더 포지티브하다는 긍정적이다는 연구가 굉장히 많아요. 이게 부정적이었다는 연구가 거의 없어요. 대부분 언어를 2개 이상 가진 아이들이 굉장히 사회적으로도 학습 능력도 이제 모든 면에서 더 낮다는 연구가 굉장히 많아요. 그것까지는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겠지만 그렇게 연구가 되어 있고 그래서 언어를 더 하는 게 부담이 아니고 사실 아이들에게 머릿속에 있는 언어 능력을 더 발전시킬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된다는 거.
제가 그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이런 거 그 룩셈부르크 같은 경우 하나가 그 방이 이렇게 언어 능력이 있다면 언어를 4개를 써야 되니까 아이들이 너무 복잡할 테니까 하나를 없애면 어떠냐. 그 아빠가 이태리 사람이었는데 이태리어를 접자, 이태리어를 포기를 시키자. 이게 그 집의 관건이었어요. 그러니까 이태리어를 포기를 시켜야지 얘가 더 그 뭐지? 편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그 토론의 결론은 이태리어도 가능하면 이렇게 남겨두는 게 좋겠다. 아이가 즐거워하고 아이가 아빠와 소통할 수 있는 게 이태리어인데 그거를 없앤다고 아이가 언어 능력이 더 이렇게 세이브되고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 노출을 다 시키고 나중에 커가면서 물론 그 아이가 더 많이 쓰는 언어가 있고 더 안 쓰는 언어가 있겠지만 이걸 임의적으로 없애고 막 이렇게 그렇게 클리어해 줄 필요는 없다. 이게 결론이었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네. 다시 이 질문으로 돌아와서 말씀을 드리면 여러 가지 언어를 많이 구사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많이 주는 것도 좋고 또 많이 쓴다고 해서 어떤 인지 능력이 이렇게 방해를 받거나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다 긍정적인 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아이들이 언어를 사용해야 되는 환경이라면 그걸 장려해 주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영어를 편하게 언어로 익히게 해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물론 한국에서 뭐 교육 시스템이 하루아침에 변하지 않는 이상 입시의 영어를 포기를 하거나 무시를 할 수는 없죠. 그래서 그게 참 큰 고민이긴 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항상 그 입시로서의 영어가 대부분 영어의 모든 건 아니라는 걸 부모님들이 알아줄 필요는 있다고 생각해요. 입시로서의 영어는 굉장히 우리가 그 영어 언어의 목표를 세운다면 입시로서의 영어가 90%를 차지하면 안 되고 제가 생각할 때는 입시로서의 영어가 있긴 하지만 밸런스를 잘 맞춰주는 게 참 중요하다. 이게 우리의 그 미래를 준비하는 방법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입시로서의 영어를 90%, 95%. 그러면 입시가 다 돼서 거기를 원하는 곳에 들어간 다음에는 어떻게 할 건데요? 그죠? 우리가 굉장히 좀 우리 아이들의 인생, 우리 미래를 좀 길게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입시라는 거는 물론 입시를 제가 낮게 말할 수는 없어요. 저도 입시 지옥을 겪은 세대로서 그렇지만 우리가 뭔가 밸런싱을 잘 해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전부는 아니라는 거를 알려주고 이 다른 부분 언어로서의 영어가 너의 삶에 이후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할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입시 이후에 우리가 삶이 있잖아요. 그 대학 후에 그거에는 이쪽 파트의 영어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밸런싱을 잘 맞춰주는 거 이게 참 필요하다고 봅니다. 가장 인기 있는 언어요. 요즘에 가장 인기 있는 언어가요. 그 옛날에는 프랑스어였는데 프랑스어, 스페인어 인기 많았고 요즘에는 만다린 차이니스가 인기가 제일 많아요. 그리고 한국어도 많이 공부하려고 그래요. 한국 그 케이팝이나 막 이런 드라마 같은 것 때문에 한국어 인기가 완전히 많아졌어요. 영국은 잘 모르겠는데 제가 아는 선생님 지금 프랑스에 계신데 그 소르본에 계신데 100명 뽑는다면 1000명씩 지원한 게 지금 한 5, 6년 됐대요. 그러니까 10대 1의 경쟁률. 굉장히 이거는 좀 문화 자존심이 강한 프랑스 애들이 뭐 100명 뽑는데 1000명씩 온다는 거는 좀 상상이 안 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한국어도 인기 많고 또 중국어 인기 많아요. 중국어 지원하는 애들 많고. 왜냐하면 중국이 이제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 싱가포르 사람들의 그 first language가 뭐냐면 대부분 영어예요. 중국어도 있고 거기는 굉장히 많은 언어들이 쓰이고 있긴 하지만 영어를 굉장히 잘해요. 영어가 굉장히 중요한 언어거든요. 그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서 제가 말씀드릴 거는 그러니까 세계 어디를 가나 영어로 소통을 하실 거예요. 뭐 예를 들면 프랑스에 가셔도 스페인에 가셔도 보통 프랑스 말과 스페인어를 이렇게 잘 하시지 않으면 영어로 소통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험들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꼭 영어 소위 말해서 뭐 미국, 호주, 영국, 뉴질랜드 여기 아니고 다른 곳에 가서도 영어 노출, 영어로 인터랙션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들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기회가 있다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제 또 우리한테 새로운 챌린지는 그렇게 하기가 조금 비싸기도 하고요. 해외 여행하는 게. 그리고 이제 코비드 같은 제약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좀 이제부터 사람들의 퍼셉션이 변할 것 같아요. 이렇게 그 이머전 교육이라고 하는데 가서 공부하는 것보다 뭔가
다른 방법, 벌추얼한 걸 통해서 경험을 하든지 이런 식의 올터너티브들이 대안들이 많이 생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단순히 비용뿐만 아니라 그런 코비드 리스트릭션 이런 것도 있고요. 또 환경적인 문제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많이 변화될 것 같아서 네, 아무튼 네, 그래서 많이 그런 또 변할 것 같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네. 어디를 가시나 영어가 중요한 소통의 도구가 되기 때문에 좋은 경험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질문 볼게요. 그러니까 영어를 시작하신다는 게 이제 그전에는 영어를 이제 영어를 아이가 전혀 노출이 안 된 상황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제가 이해를 하려면 그러면 좋은 방법 뭐 엄마랑 같이 들을 수 있는 영어 여러 가지 뭐 방송도 많이 있고 그런 교재도 많이 있겠지만 제가 정말 그 영어를 처음으로 접하는 아이라면은 영어 그림책 같은 거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영어 그림책 도서관에 요즘에는 영어 그림책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영어 그림책을 보고 근데 그 엄마가 읽어주면 돼요. 엄마가 읽어주고 그러면서 제가 볼 때는 이런 상황이시라면 영어 그림책을 도서관에서 같이 읽어보는 거. 도서관에 요즘에 보면 여러 가지 영어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에 이렇게 참여하시는 거 이런 거 좋은 것 같고 어떻게 이렇게 영어를 정말 이제 아이한테 정말 이제 적극적으로 노출을 시켜주고 싶으시다 그러면 어떤 방법을 선택하시든지 그거를 레귤러하게 해주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하루 하고 안 하시고 막 뭐 2달 있다 또 한 번 읽고 이런 게 아니라 습관. 어떤 거든지 습관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습관을 가지는 거, 뭐 예를 들면 일주일에 한 번은 엄마랑 영어 도서관에 가서 영어 책을 하나 가져와서 읽는 거. 너무 목표를 크게 잡으시면 안 되고요. 목표는 좀 낮게 잡으셔도 습관을 가질 수 있게. 그러니까 그래 오늘은 책 빌리는 날이잖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습관을 잘 형성할 수 있게 해주시는 거 그거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커가지고요 중고등학생쯤 되면 부모님들이 그렇게 많이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알아서 하면 되거든요. 근데 좀 어릴 때는 이런 습관을 가르쳐주는 거, 습관 형성을 해주게 하는 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프랑스어랑 영어를 즐겁게 할 수 있다면요. 이렇게 우선 이 언어를 잘 하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또 다른 거 공부하고 싶다 그러면 엄마가 아빠가 이렇게 또 그런 언어에 한번 예를 들면 책 하나를 던져줘 보든지 관심을 보이면 할 수 있게. 근데 절대 하라고 하지 말고 관심을 보이면 할 수 있게.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아이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언어에 관심이 많은 아이들 있거든요. 말하고 싶어하는. 저도 좀 그런 사람이었는데 저는 대신에 이런 거를 뭐 다른 언어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없으니까요. 대학에 와서 이런 걸 했어요. 대학교에서 그 프랑스 아이 보면서 프랑스어 공부하고 독일 문화원에 가서 그 독일 사람들이랑 같이 그 노래하는 클럽에 그 콰이어에 조인해서 독일어 좀 공부하고 이런 식으로 공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뭘 꼭 필요해서 하기보다는 언어가 좋아서 저도 그렇게 공부를 했거든요. 근데 그런 방법을 찾았어요.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는 방법. 그래서 저는 그 독일 사람들 콰이어에서 노래 부르면서 독일어 공부하고 프랑스 애기랑 같이 놀면서 프랑스어 공부하고 이런 식으로 저만의 방법을 찾았는데 좀 그런 이노버티브한 방법을 좀 찾아보시는 게 중요한 것 같고 아이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 언어를 좋아한다면 이렇게 조금씩 그런 호기심을 충족시킬 수 있는 것들을 좀 줘보세요. 예를 들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독일어 책 하나 이렇게 재밌는 책 같은 거, 그림책 같은 거 우선 하나 던져줘 보고 읽고 싶고 하고 엄마 이거 공부하고 싶어? 그러면 조금 더 해주고 근데 그렇게 아이가 그런 거 언어를 좋아하는 애가 있다면 그런 걸 잘 충족시켜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11살 아이가 이런 언어들을 공부로 이렇게 생각하고 영어도 공부, 프랑스어도 공부, 독일어도 공부 이런 식으로 공부로 이렇게 언어들을 맞는 건 좀 어려운 것 같고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노출시켜주는 거는 좋은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 아이들도 13살이 넘어가면 여기 중학교 저희 큰애 같은 경우 저희 큰애가 학교에서 만다린도 공부하고 차이니스 공부하고 스페니쉬랑 프렌치를 공부해요. 그릭하고 라틴도 공부하고 얘가 언어를 5개를 하고 있어요. 지금 13살인데 근데 여기 그 커리큘럼이 좀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근데 하다가 물론 이걸 계속하는 거 아니고요. 하다가 중간에 이제 3개, 2개로 잘라가기도 해요. 근데 즐거우면 하게 해주는 건 참 중요한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근데 그 라틴 그릭이요. 우리나라 한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막 언어를 공부하는 게 아니라서. 굉장히 개인차가 많아요. 그리고 사람들마다 좋아하는 방법이 다르고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개인에 맞는 방법을 찾아가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영어 유치원 다닌다는 보내는 제 그 친구 딴 사람들이 다 보내니까 보내야 되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이유가 그 중에 하나예요. 왜냐면 아이들마다 그 사람에 맞는 방법이 다 있고 성격 같은 것도 언어 공부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내성적인 아이들이 언어를 공부하는 방법, 외향적인 애들이 언어를 공부하는 법 달라요. 외향적인 애들은 가서 말 걸고 막 이러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내성적인 애들은 그렇게 공부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의 성격이나 이런 걸 보고 방법을 엄마가 굉장히 창의적으로 만들었고 찾아보는 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한 가지 방법은 아니고 여러 가지 방법. 그리고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거에 대한 오늘 방법론은 그러니까 입시로서의 영어가 아니고 언어로서의 영어에 대한 방법들인데 이거는 정말 엄마가 창의적으로 찾아보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첫째 아이들, 둘째 아이들 그렇지만 저도 아이 둘이 있지만 달라요. 다 다르거든요. 뭐 저랑 동생 다 다르거든요. 특히 언어 습득하는 거 어떤 아이들은 언어를 굉장히 빨리 습득하기도 하고 말이 금방 트기도 하고 늦게 트기도 하고 뭐 이런 차이가 다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에 맞게 하시는 게 가장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입시를 완전히 입시 교육이나 이런 이걸 다 내려놓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이게 우리는 창의적인 걸만 원하지만 이 세상을 살아가고 또 한국에서 현실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원하는 것만 할 수는 없잖아요. 이 현실. 근데 그건 어디나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어디 곳이나 아이들이 원한다고 해서 그냥 다 놀게만 할 수는 없잖아요. 사실 놀이가 가장 좋은 교육이긴 하지만 근데 이제 공부도 시켜야 되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엄마가 이걸 잘 밸런싱을 해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